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어머님이 오셔. 그래서 말인데,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가 잠깐 시골 친구 집에 며칠만 다녀오면 어떨까? 뭐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왜? 그게 아니라, 시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오랜만에 사부인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좀 다녀오면 안 돼? 내가 있으면 불편한가 보구나. 그래. 알았다.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난 그냥, 그냥 뭐? 말해봐. 엄마 낡은 옷차림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시어머님께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너 시어머니한테 보이는 게 부끄러운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 알겠다. 내일 당장 나갈게.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5세 손미영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손미영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손미영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미영입니다. 올해 65이 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가슴 한편이 아직도 아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또 누군가에겐 경각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제 딸 미연이와 사위 준호를 처음 소개할 때만 해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미연이는 큰 회사 홍보팀에서 일하고 준호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는 인재였거든요. 그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남편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미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의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 2년 전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더니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겪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세상에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도 예쁘게 핀 꽃들도 제 눈엔 그저 회색빛으로만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동네 산책로를 혼자 걸을 때면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려 했지만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들어가니 삶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로서는 갑자기 닥친 현실이 막막하기만 했죠.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하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났던 날도 많았어요. 그때 미연이가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만 할 거 아냐? 처음엔 미안하고 걱정도 됐지만 딸내미가 엄마 걱정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고마운 마음에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것도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옆자리가 허전해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거든요. 딸네 집은 번듯한 아파트였어요. 방 3개의 거실도 넓고 주방도 예뻤죠. 처음 들어섰을 때, 아, 우리 딸이 이만큼 컸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자리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기우였어요. 미연이와 준호가 정성껏 방을 꾸며 놓았더라고요. 여기가 엄마 방이야. 이제 앞으로 여기서 편하게 쉬어. 미연이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미연이와 준호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가끔 미연이가 엄마, 그냥 쉬어. 내가 할게. 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제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빨래도 깔끔하게 개어놓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놓았죠. 그럴 때마다 역시 우리 엄마야. 하고 좋아하는 미연이를 보면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한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미연이와 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하며 수다 떠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죠. 미연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준호는 주식 시장 동향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곤 했어요. 저는 그저 딸과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 짓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가끔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옷차림이나 생활 습관이 점점 눈에 거슬렸나 봐요. 미연이가 가끔 엄마, 이제 그 옷 그만 좀 입어. 새로 사줄게.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아끼는 마음에서 오래된 옷을 입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 멀쩡한 옷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준호도 은근히 절약하는 제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돈 걱정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사드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안 좋은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제가 다른 건 당연하니까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게 제 오산이었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미연이와 준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어요. 주말에도 둘이서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는 날이 줄어들었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딸과 사위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를 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님, 다음 주에 집으로 저희 어머니 오시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어요. 준호의 표정에서 뭔가 꺼림칙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말을 듣고 난 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연이가 나왔을 때 물어봤죠. 미연아, 시어머니 오신다며? 언제 오시는 거야? 미연이는 대충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신대.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주 내내 저는 사부인 방문 준비로 바빴어요.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이불도 새로 빨고 맛있는 반찬도 미리 준비해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미연이와 준호는 제 준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미연이가 말하는데 그 말투가 왠지 냉담하게 느껴졌어요. 딸의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날 밤, 미연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미연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내일 시어머니 오시는데 우리 집이 좀 좁잖아. 그래서 말인데 미연이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시골 친구 집에 며칠만 다녀오면 어떨까? 미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어서 미연이의 얼굴을 쳐다봤죠. 하지만 미연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되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연이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냥 며칠만이야. 시어머니 가시고 다시 오면 돼. 사부인도 오랜만에 뵙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꼭 엄마가 나가야 하니? 미연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 아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면 안 좋게 생각하실까 봐 걱정돼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내가 낳고 키운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어요. 걱정. 무슨 걱정? 내가 뭐 잘못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좀 까다로우시고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 엄마가 검소하게 사는 걸 오해하실까 봐 그래.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제 딸이 저를 창피해 한다는 걸요. 제가 초라해 보여서 시어머니 눈에 안 좋게 보일까봐 저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요. 알았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 걱정하지 마. 미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엄마. 시어머니 가시면 바로 연락할게. 방문을 닫고 나가는 미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건지.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죠.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하고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이와 준호가 출근하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떠나기 전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열심히 가꾸고 사랑했던 공간인데 이제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호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머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있긴 했지만 저를 붙잡지는 않더라고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괜찮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떻게 내 딸이 이럴 수 있지?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바람이 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동안 서 있었죠. 그때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떠나온 곳이지만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딸과 사위에게 버림받고 쫓겨난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에 몸을 실은 채 저는 계속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제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는 것 같았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미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가 떠올랐어요.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한 발 떼며 걸었던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벅찼었는지.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미연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생각났어요. 빨간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학교로 향하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 가슴이 뭉클했었죠. 미연이의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어요. 매번 상장을 받아오던 미연이를 안아주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때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죠. 결혼식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미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엄마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죠. 4시간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낯익은 공기가 코끝을 스쳤죠.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이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걸음을 옮기다 문득 오래된 친구 명숙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핸드폰 전화번호 목록에서 명숙이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명수가, 나 미영이야. 미영이?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어쩐 일로 전화했어? 명숙이의 반가운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간신히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죠. 명숙이는 흔쾌히 자기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했어요. 명숙이네 집에 도착하자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봐도 변함없이 반겨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죠. 아이고, 미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나저나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산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명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명수가, 나 어떡하면 좋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흐느끼며 말하는 저를 명숙이는 꼭 안아주었어요. 울지 마, 미영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애들이 잘못한 거지. 너가 뭐가 부끄럽다고 그래. 명숙이의 위로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제 마음속 깊은 상처와 고민을 털어놓았죠.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미연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검소하게 살아온 게 부끄럽고 창피한 걸까? 미영아, 넌 정말 훌륭한 엄마이고 여자야. 너의 잘못이 절대 아니야. 명숙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어요.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딸이 저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서글펐어요.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딸과 사위에게 받은 상처가 오랜 친구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치유되는 것 같았죠. 명숙이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연이나 준호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매번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영아,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명숙이가 매일 아침 물어봤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난 괜찮아. 아무거나 먹을게. 사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상상이 떠올랐죠. 사부인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 미연이에게 건네는 모습과 준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는 장면, 그리고 큰 봉투에 돈을 가득 담아 건네며 너희 이번에 이사 갈 때 이 돈 보태서 더 좋은 곳으로 알아봐. 하고 말하는 모습까지 상상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저런 걸 해줄 수 없어서 미연이가 나를 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죠. 명숙이가 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안아주곤 했어요. 미영아, 울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명숙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한 숟가락 뜨기가 힘들었어요. 미영아,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명숙이의 제안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지만 금세 다리에 힘이 풀려 돌아와야 했어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기 일쑤였어요.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계속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명숙이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미영아, 너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것 같아. 이러다 정말 큰 병 나겠어.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명숙이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정신 차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온몸에 꽂힌 주사기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혈압이 매우 높으시고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결핍으로 인한 신체 반응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옆에 있던 명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미영아, 이제 정신 차려. 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병실에 옮겨진 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미연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제 모습,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것 같은 현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제 딸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가슴 아프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따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연이가 번호를 바꿨다는 건 정말 저와의 연을 완전히 끊었다는 뜻이겠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늦었지만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미연이와 준호에 대한 미련과 원망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로 했어요. 병원 생활이 2주째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미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입원해 있는 거야? 미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도 날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하지만 곧 분노가 차올랐어요.
지난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연락이 없었다고? 내가 얼마나 너희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넌 전화번호까지 바꿨잖아. 이제 와서 무슨. 미연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어요. 그게 아무튼 지금 퇴원하고 집에 가서 쉬자. 집이라고? 어느 집? 너희가 날 내쫓은 그 집 말이니? 제 말에 미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잖아.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까 집에 가자. 다 괜찮아졌다고? 내 마음은 어떻게 할 거니? 사부인 온다고 너희가 날 집에서 쫓아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 병상의 환자분이 힐끗 쳐다보셨고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너희한테 내가 뭐였니? 시어머니 오신다고 치워야 할 물건이었어?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내가 널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연이도 이제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데, 난 그냥. 미연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준호였죠. 준호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님, 미연아, 둘 다 진정하세요. 준호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우리를 말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준호야,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니? 우리 미연이를 위해서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길래? 나는 미연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를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희 집 계약금과 사업 자금도 마련해 주셨고요. 그래? 그러니까 돈 많고 빽 좋은 시어머니는 좋고 나 같은 늙은이는 치워야겠다 이거지?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돈은 눈에 안 보이나 보구나. 제 말에 미연이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난 그냥 엄마가 부끄러웠어. 항상 똑같은 엄마의 낡은 옷차림, 지질이 궁상처럼 절약하는 모습이 시어머니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그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야. 우리 가족이 멋있게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면 했어. 미연이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내 딸이 정말 나를 부끄러워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고 그 정적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미연아, 난 너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평생을 살았어. 검소하게 살면서 너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니? 난 너가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연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연아, 준호야, 이제 그만 가봐. 난 여기서 좀 더 치료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난 내 살 길을 찾아갈 테니. 너희도 시어머니 도움받아서 잘 살아라. 미연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냥 가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너희 선택이었고 난 그 선택을 받아들일 뿐이야. 미연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가 미연이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병실 밖으로 이끌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연이의 흐느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그렇게 미연이와 준호는 병실을 나갔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미연이와 준호가 떠난 후 저는 병실에 홀로 남아 긴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밝아지는 것 같았죠.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주치의 선생님께 퇴원 의사를 밝혔어요. 선생님은 좀 더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죠. 선생님, 이제 제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예요. 그건 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미연이를 마주쳤어요. 아마도 저를 설득하러 온 모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연아,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미연이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저지했어요. 들어봐. 너에게 난 부끄러운 존재였겠지. 하지만 난 내 인생이 자랑스러워. 검소하게 살면서도 너를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한텐 부끄러움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하구나. 미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 더 말해둘 게 있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작은 재산을 남기셨어. 난 그동안 너희를 위해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뒀어. 하지만 이젠 그 돈으로 내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미연이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아마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겠죠. 엄마, 그런 줄 몰랐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어.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너희 삶이나 잘 살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미연이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타는 기차였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더라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고향에 도착하자 오랜 친구 명숙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명숙이의 도움으로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죠.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짐을 정리하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그 과정이 오히려 즐거웠어요. 제 힘으로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뿌듯하더라고요. 점차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큰 즐거움이 되었죠.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동네 노인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제 역할을 찾아갔죠. 특히 글을 잘 몰랐던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셨을 때 그 기쁨 어린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미연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나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 아픔조차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의 사업이 부도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정말 어려워. 제발 도와줘. 미연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지난 3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연아,
너희가 어렵다니 안타깝구나. 하지만 난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해. 엄마, 제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했다. 하지만 그게 너희를 도와준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정말 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봐요. 따스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러운 채소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오전에는 주로 동네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요.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때로는 장기 자랑 대회도 열어요. 제가 개사한 노래로 상을 탄 적도 있답니다. 오후에는 등산을 가기도 해요. 가끔 명수기와 함께 인근 도시로 나들이를 가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에요. 저녁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요. 요즘은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적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답니다. 비록 홀로 지내지만 제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느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제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을 수 있어 감사해요. 가끔 미연이와 준호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저 먼 과거의 추억으로 남았을 뿐이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잠시 생각해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기까지 손미영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당연시되고 우리의 존재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을 통해 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존엄성과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우리의 행복이 곧 자식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